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세션 3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 3의 주제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 교육 장면에서의 어떤 이야기들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한 분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이 이제 질문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질문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 세션 3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 분의 발표는 20분 정도의 발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0분 정도의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다 돼가다 보면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발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니 라흐마와티의 인도네시아 다민족 양육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많은 경청,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예니 라흐마와티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펜디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양육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Okay, can you see? 네, 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십니까? Okay. 네, 잘 보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It's about the ethnoparenting studies.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양육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입니다. I would like to share about the big 우선 the parenting research in Indonesia. 제가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양육에 대한 연구가 1990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200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ithin the past 20 years.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새롭게 시작한 연구이긴 하지만 여러 연구나 그리고 정부 정책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육에 대한 것을 중심을 두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고 이를 여기저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보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나 현지 공동체, 믿음, 가치,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행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 양육 이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할 때 서양 국가에서 이제 헤게모니가 어떻게 되는지 이 등등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양육 이론이라는 것은 서구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도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이러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17,000개의 그 도서 지역들이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1,400개의 민족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 살기도 하고 산간 지역이나 연안 그리고 산림 그리고 이 광산 혹은 이런 그 논이나 아니면 플랜테이션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를 표현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광산을 채굴하는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게 인도네시아의 지도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각각의 민족이나 그 공동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하나의 이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각의 국가나 아니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전통이나 철학, 문화, 믿음,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이 양육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도의 양육에 대한 연구를 할 기회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양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실용적으로 이들의 양육 스타일이나 양육 기술 그리고 양육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현재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철학이나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예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자 실용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그곳의 지혜를 사용을 하고 가치 시스템을 같이 반영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시스템이나 지식 기반 그리고 언어, 그다음에 기술, 가치, 태도, 그리고 거주 방식이나 기술적인 장비, 사회적인 조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현존하는 실제하는 시스템들이나 사회의 그 절차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들의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을 일종의 하위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저희가 가치 시스템을 양육 체계에 집어넣음으로써 양육이 그 가치를 반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민족 양육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여기에는 정신성, 철학, 가치, 행동,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 지식체계, 전통, 습관, 관습, 그리고 언어나 예술,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그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주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문화가 굉장히 많고 전통이 많은데 이들이 이 전통을 그 신의 축복에 의한 것이라고 신을 기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이 과정이나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혜를 활용을 하는 다민족 양육 연구에 대한 연구의 각각의 분야들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각각 분야마다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각각의 섬마다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자와나 아니면 다른 여기 그 도서 지역들에 따라서 어떠한 양육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민족 양육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서는요, 이 다민족 양육 연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2014년에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도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다민족 양육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의 어떤 근원으로서 다양성과 또 핵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2018년에 첫 번째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우선 저희 논문을 썼습니다.
캄퐁 나가라는 지역에서의 다민족 양육이라는 주제로 썼고요. 이곳은 다이악과 발리 사이에 있는 말리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는 이 다민족 양육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국제 워크숍 CMEO 및 교육문화부에서 다민족 양육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양육, 그리고 지역 지혜에 기반한 양육, 그리고 부모들의 양육 등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을 했고, 또 2020년과 2022년에 이 사미오라고 하는 국제 워크숍에서 저희가 이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2019년에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과 2022년에 저희의 본래 연구를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동인도네시아 지역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 CMO라는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PPS, 피아우드, 그리고 또 루앙, 또 푸티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지도입니다. 저희가 처음 서쪽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중앙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부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후 2019, 2020년에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양육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모두 다양한 연구를 통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처음 이 각각의 인종에 대한 연구를 들여다보았고요. 모든 인도네시아 인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인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중앙, 그리고 동쪽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어떤 교집합을 찾아서 이 다민족 양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양한 다민족 양육을 다이어그램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고 우리 인간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고 자연과 환경이 대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다민족 양육의 개념입니다. 일부 문화 그리고 산도니스라든지 또는 발리, 민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추구를 하고 있는 서쪽부터 중앙 그리고 동쪽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민족들이 추구를 하고 있는 다민족 양육인데요. 여전히 저희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의 다민족 양육에 대해서 탐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민족 양육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민족 양육에 대한 책을 출간을 했고 그 외에도 웨비나를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고요. 대학에서 만들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다민족 양육을 이 학부의 한 과정으로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웹사이트도 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다민족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수다 쪽의 다민족 양육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캄퐁나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고유한 독특한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수단 민족의 다민족 양육 측면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가치로서의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가치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을 때 다음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신이 준 선물이고 또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그런 대상이고 또 신에게 속한 존재이고 스스로 자양물을 가지고 태어난 주체다라는 것이 다민족 양육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양육에 있어서 저희는 칸풍 나가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 양육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이를 축하한다든지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해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든지 그리고 또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하기 전까지 야간 순찰을 함께 한다든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간 순찰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야간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 8개월 차인 임산부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임신 7개월, 8개월 또는 9개월 차인 임산부가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집에서 머물면서 밤 동안에 혹시 긴급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가야 할 경우 도와주기 위해서 야간 순찰도 하고 또 해당 임산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주민의 자장가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입니다. 순다, 자와, 부기스, 또 아세라고 하는 다양한 원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자장가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음악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같이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들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론은 발표가 완전히 다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자이신 강인구 교수님께서는 잠시 후 다음 발표를 들어주시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두 번째 발표는 공한욱 선생님의 미술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실천 사례 연구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교육을 전공해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지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의 주제는 미술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실천 사례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사례 연구는 아니고요. 미술 교육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을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를 중점으로 말하는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에서의 사례 연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그전에는 뭐 부족이라든지 민족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단일화를 추구했었죠. 자신의 문화를 뭐 강화하고 또는 타 민족을 뭐 어떻게 침략하든지 또는 공유하든지 그런 개념에서의 자신의 문화만을 발전시켜 왔는데 교통통신 발달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 모두와 교류를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화가 초기에는 세계화의 초기에는 주로 소위 말하는 주류 문화에서 하위 문화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약한 민족들, 나라들은 더 강한 주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초기부터 아주 강대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영어를 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노인분들께서는 좀 더 친숙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니어스 클럽 해서 네, 영어를 활용하는 그런 남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리에 보면은 이 간판들도 봤을 때 영어로 써져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영어가 더 뭔가 더 세련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언어도 하나의 문화라고 봤을 때 문화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의 문화가 다수를 지배했을 때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그런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에 견주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지구촌, 세계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런 문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술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문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서 표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을 때는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이 인간이 이루어낸 어떤 모든 부분들, 뭐 예술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 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이라고 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화의 개념이 좀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술도 그 중에 하나의 문화겠죠. 네, 그 중에 이제 저는 미술 교육을 전공해서 미술 교육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미술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등등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여기에 예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각적인 것이 우리 문화의 곳곳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계화, 다문화 다양성,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언어적 소통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지금 이제 통역사님께서 계셔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소통은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좀 보면은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내용이었는데요.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라든지 뭐 생산, 보급, 배포, 향유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 어떤 그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양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 제안하는 문화 다양성 개념은 결국에는 하지만 국민 국가의 다문화가 아닌 인류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통합을 목표로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이 다양한 문헌들에서 나온 정의들을 좀 모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다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성과 어떤 통합에 대한 보편성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 특징들이 있죠. 네. 그 보편적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화와 지금 문화 교육, 다양성의 교육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았는데, 이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및 평등, 대화, 시민성, 문화적 민감성, 존중, 관용 및 포용, 상호 의존성, 사회적 정의, 차이, 공존이 그것인데요. 이 핵심 가치들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가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조금 그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대화라는 것은 상호 존중과 개방된 질문 그리고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문화적 민감성은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이 이제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서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문화적 민감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정의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공적 인식과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정의를 통해 차이와 통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실천 사례는 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이 우선은 처음에 유네스코에서 많이 강조되었었죠. 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니 우리나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그런 주류 문화 그런 문화 다양성 그걸 이제 추구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방식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했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고 저는 이제 미술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안타깝게도 그 지침서가 잘 만들어졌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 지침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 문화다양성 교육과 이 문화다양성 교육을 미술 교육에서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추구하는 가치인 총괄 목표에서 어떤 공통점 그리고 연관성, 관련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위에 있는 이게 5가지가 문화다양성 교육의 총괄 목표, 그 교육과정 지침서 제시하는 총괄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글로벌 시민으로 인성 함양을 해야 되는데, 인성 함양은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미술 교육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브레거가 말했듯이 타인과의 그런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감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 창의성은 미술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고, 예, 실제로 미술 교육을 통해 창의성이 많이 발현되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고요. 또는 문화 내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차이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감수성 그리고 그런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문화 해독력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비교해 봤을 때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와 문화 다양성 교육의 총괄 목표에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고요. 네, 문화 다양성 교육의 세부 목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요. 문화 간 대화 능력의 향상과 사회 범주 간 이해 소통이 크게 두 범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 간 대화 능력의 향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가치와 태도를 기르고 인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수용성, 그다음에 뭘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 범주 간 이해 소통의 부분에서는 세대, 젠더, 지역, 계층, 소수자 이런 범주들 간에 서로 이해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다양성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 지침서에서는 인지, 사회 정서, 실천, 문화 창조와 표현 이것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할 때 뭐 인지, 사회 정서, 실천, 문화 창조 표현을 단계적으로 지도하지는 않고 또 그렇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재구조화해서 인지, 사회 정서, 실천, 문화 창조 표현이 서로 순환하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미술 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수업 설계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수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성취 기준, 어떤 교육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학습해야 될 단원 그리고 학습 주제를 선정하겠죠. 이때 이제 문화다양성 교육의 사회 범주를 같이 계속 고려하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단원과 주제 선정이 되면은 이 단원 목표 그리고 문화다양성 교육 목표를 비교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미술 교육 핵심 역량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영역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세부 학습 요소 및 교사학습 방법 그리고 확인 및 적용을 해서 실천을 이룰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실제로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업 설계는 제가 하고 수업은 다른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이미지로 마음을 전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언어를 보여드렸던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문자의 의미와 형태적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존중할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느낌을 살려 그림과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 공존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시각 이미지화한 문자를 감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하여 소통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화라든지 존중, 다양성, 민감성, 공존 등의 가치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총 6차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이 한 차시 수업입니다. 그래서 6차시로 구성을 해봤고요. 보통 이제 한 개 단원이 보통 4차시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차시에는 생각 열기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들을 우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미적 그냥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자들을 보고 그거를 어떤 내용적인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그런 의미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장 같은 거 의복 볼 때 학생들이 티셔츠 어른도 그렇고 다 영어가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떤 이 문화의 다양성보다는 영어를 선호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타파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활동에서는 티셔츠에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좀 써서 티셔츠를 꾸며보는 활동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업은 텍스트, 글자를 소재로 한 그런 미술 작품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를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 학생 작품입니다. 이 제일 왼쪽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티셔츠 모형으로 지금 붙였는데요. 예,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질문에서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문자로 디자인된 옷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한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보통 영어로 된 그 친구들 보면 다 영어로 된 옷을 입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을 붙여놨고요. 마지막으로 영어가 아닌 문자로 된 옷을 봤을 때 찾아봤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때는 어떤 느낌을 들었느냐라고 물어본 것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자로 디자인된 옷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라고 했어요. 영어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옷에 영어가 있으면 옷이 비어 보이지 않고 멋있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옷에 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영어가 그럼 가장 많을까? 왜 국어나 뭐 일본어, 뭐 인디어 이런 건 없을까라고 했는데 영어 말고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옷을 보니 독특하고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디자인으로는 영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네, 다른 언어로 된 옷들은 별로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양한 문자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문자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문자 자체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거기 의미를 떠나서 했더니 뭐 조지아 문자, 태국 문자, 키릴 문자를 보여줬는데 뭐 동글동글하다, 뭐 그림처럼 보인다, 문자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내가 찾고 싶은 단어들을 문장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라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학생들이 찾아봤죠. 나는 자유를 원해라는 문장을 좋아해서 그것을 베트남어, 그리스어, 몽골어 등으로 찾아보는 활동을 했고요. 세계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적인, 미적인 부분의 공통점, 차이점을 또 비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을 해봤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다른 나라어로, 뭐 러시아, 몽골어 이런 등으로 꾸며봤고요. 네, 실제로 그 패브릭 마커를 통해서 하얀색 빈 티셔츠에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꾸미는 활동까지 했고요. 그래서 입어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 자신이 꾸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꾸민 옷들을 막상 만들어 보니,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공유하는 활동까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인과의 소통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하는 활동까지도 해봤고요. 다음 이제 5차 수업인데요. 이게 그 여러 문자를 활용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님한테 편지 쓰는 활동까지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해봤는데요. 한 학생의 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글씨를 보니 독특한 글씨가 많다. 그런데 예쁜 글자도 있고 특이한 글자도 있다. 마음에 드는 글씨도 있고 난 그런 글씨를 보며 신기했었다.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글자들도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뭐 제가 양적으로 뭔가 발전했다라고 비교하진 않았으나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의 힘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6차 시에 걸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단지 어떤
주류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좀 깨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런 가치를 기르고 다른 그런 공존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중앙대학교의 강인구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쪽은 다문화 또 다종교, 다민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직면하고 있는 그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문화 다양성 교육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사를 받을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또 그 모델 속에 들어가 있는 양육 모델 속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가치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과의 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하고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주요 내용이 이제 다문화 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 민족 양육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보시면 네 가지 정도 가치를 모델에서 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성한 가치 같은 거, 종교, 다종교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종교적 어떤 교육 가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 정체성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게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소통, 뭐 대화 이런 가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 또 지역사회 참여 이것도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지역사회 어떤 다양성 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나라 문화 다양성과 견주어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신성의 가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인도네시아 정도는 안 되지만은 나름대로 또 종교의 다양성이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문화진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문화진흥에서 메타인지 쪽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교학습 같은 것이 또 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교육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교육이 그 개인의 어떤 내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특히 이 종교적인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교 학습 같은 것을 문화교육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좀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간 정체성 가치 측면에서 이제 이거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이 정체성 가치가 우리가 아까 공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존중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공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는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교육적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어떤 관점은 뭐 저는 그냥 지역사회 쪽하고 연계지어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교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지금 그 설명해 주신 걸 내용을 보면 각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런 교육이 이제 지역사회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지역사회 간에 연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그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들 개발 사례 같은 것은 어떤 노력을 또 이루어지고 있나 예를 들면 이 문화가 다양하면
교육적인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공통의 가치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구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다른 문화의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키우는 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이렇게 갈등 조정이 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지역사회,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한욱 선생님 발표는 뭐 아주 그 문화 다양성 교육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 교육, 특히 미술 교육 쪽으로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이런 예술 교육 쪽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문화 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술 쪽만큼 또 그런 소통의 어떤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을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015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의 주요 목표하고 연계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긴 하셨는데 이제 교육을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뭐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평가의 영역을 제가 들여다 보면 이게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지향하는 그 목표를 좀 이렇게 과연 달성했는지가 좀 드러나질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표로 잡았던 존중, 공감, 소통, 뭐 다름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질 않아서 그냥 일반 미술 교육에서 우리가 보는 타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 이미지를 택하셨는데 원래 문자라는 것은 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문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가 가진 의미와 관련지어서 어떤 메시지가 좀 공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리고 이 미술의 영역도 이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각 그 나라마다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더 학생들한테 더 이렇게 설득력 문화를 이해하는데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는 뭐 개인적인 나름대로 이제 뭐 좀 돌아다니다 본 건데 그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속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관심이 있어 좀 몇 개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면 이 문화 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공 선생님이 약간 좀 영어에 대한 그런 영어가 주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불평등적인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의문점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두 선생님들의 발표는 제가 문화다양성 교육을 조금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던 내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인구 교수님의 토론과 질문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을 또 정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발표자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공한욱 선생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강인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의 좀 맥락이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해서 하나의 답변으로 좀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이미지를 하는 수업보다 좀 이렇게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소통이나 공감을 하는 그런 수업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미술 교과서 수업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들어가 있고 또 미술 교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문화 다양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뭐 사회라든지 뭐 국어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그것만을 한다면 이제 재구성을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그래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언어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게 이 학생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개념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언어적으로 또 표현되는 미술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미적 감각을 너무나 뭐 서양 문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들을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깨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는 이 언어를 그 미술의 소재로 어떻게 보면 문자를 미술의 소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존중, 공감, 뭐 차이, 공존 저는 이런 부분들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미술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그런 미술 수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서도 충분히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치들을 뽑아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한 거였고요. 일반 미술 교육에서는 조금 더 그런 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목적, 물론 이제 그 미술이 이제 본질적인 미술의 그런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수업들이 많고, 이 미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은 이제 그 미술을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좀 구상을 새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든지 그런 문화적 민감성, 존중, 관용과 포용, 차이, 공존을 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기르기 위해서 이 영어로 된 그런 옷만 입는 아이들이 항상 봤을 때 친구들 다 영어로 된 옷을 입고 있고 늘 보는 게 그건데 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예뻐 보이는기 때문에 입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을 예쁘다고 생각할까라는 그런 좀 반성적인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원고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 원래 원고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한 수업까지도 구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만들기, 그러니까 미니어처 미술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미술관에 조그맣게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작품들을 자기가 조사해서 이제 설명하고 꾸며보는 건데 그때 들어가는 미술 작품들은 뭐 노인 세대가 그린 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젠더에 관한 문제라든지 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 좀 어렵지만 중고등학생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젠더라든지 소수자 그런 주제를 한 미술 작품들 찾아서 전시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는 뭐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그냥 예술 교육 쪽 아니고 인문 쪽 교육에서는 요새 그 문화 다양성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존중이더라고요. 존중, 평등 이 두 가지인데 이 미술 교육에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 내용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그게 좀 드러나질 않아서 궁금해가지고 과연 평가적인 측면에서 최전 학습 성과를 확인할 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걸 부연 설명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예, 여기 이 미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 평가 부분에서는 작품 평가, 어떻게 보면 여기 성취 기준에서 저희는 사실 작품에 대해서 이거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티셔츠에 대해서 그런 미적 가치가 얼마나 그 과정까지도 해서 프로세스를 이제 평가하는 거였고 이 학생들이 어떤 일의 존중이나 평등의 그런 가치를 어떻게 획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잠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기평가, 자신의 소감을 말하면서 하는 자기평가라든지 또는 동료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닐라 마와티 그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질문과 코멘트, 훌륭한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Round five question. 네, 한 5문제 정도, 5가지 정도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자연과 그리고 또 환경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 다민족 양육대의 주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환경 보호입니다. 환경 보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문화, 모든 민족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새로 탄생을 하면 저희는 아이를 탄생을 이 환경에 소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수단 민족 같은 경우 두른땅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새로 태어난 아이를 환경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첫날 What is it? I will looking at what is the language? 네,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잠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Yeah, get off the ground. 네, 지금 이제 땅에서 첫 발을 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첫날, 땅에 발을 디디는 첫날,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연장자나 이 아이를 둘러싸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이 지구를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서쪽에 있는 이 민족의 전통인데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난 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바닷물로 이 아이를 씻기는 그런 전통을 가진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예를 들면 뭐 환경에 소개하는 다양한 전통이 있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통이 있지만 결국 골자는 환경에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특수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반둥 도시라든지 다른 도시와는 다른 환경을 가진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문화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전통적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부탕 라라랑, 르원 라라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금지된 숲, 금단의 숲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단의 숲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숲에서는 굉장히 금지된 행위가 맞죠. 바로 환경을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소중히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자연과 그리고 환경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골자는 다민족 양육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에서 보면 characteristic traditional village 이 전통적인 마을을 village still 찾아갔습니다. culture. 그래서 이런 문화를 보존하는 그런 마을의 경우에는 전통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전통 문화 보존과 관련해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격차가 있다라는 문제를 저희 인도네시아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고 또 보존을 시킬 수 있을지 현대화된 방식으로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화가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역시 여러 존중을 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와 일부 측면에서 양육 측면에서는 비슷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국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지금 책 보이시나요? 넌치라고 하는 한국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책도 가지고 있는데요. 넌치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난치 철학을 한국에서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이 주인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넌치 책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혜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형태로 소개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가치를 배우고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nother is talking about the local participation. 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 겉도로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단 민족의 전통인데요. 인도네시아 중앙에 위치한 그래서 아이가 탄생할 때 모두가 함께 축하를 하는 겁니다. 지역 사회의 연장자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이웃 주민들이 이 소론타나와 같이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축하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키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친부모만 모여서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사회의 주민들, 연장자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친부모가 축하를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웃 주민이나 연장자들이 함께 축하를 하는 거죠. 수단족 같은 경우 중간에 출산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는 것이 산파가 도와주는 것이 일종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파가 이 임신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켜주고 있다가 이 40일까지 그 기간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그 지역에 있는 이 그 나이가 있는 분이 오면 그러면 와서 첫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도와주고
첫날부터 이제 40일 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아이를 어떻게 처음부터 다뤄야 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지식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산모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러한 지식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요리를 해야 되거나 어디를 가야 되고 혹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 마을에서 다른 어른들이 그러한 양육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 양육이라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굉장히 바쁜 상황이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웃에서 흔쾌히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의무를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도 우려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어른들은 아이들이 적절한 태도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료의 어른들도 이 아이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아이들이 적절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주거나 충고를 제공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부모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이러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만약에 나이가 들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같이 잘 놉니다. 이들이 그냥 초등학교를 같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더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이 차가 있지만 마을의 아이들은 같이 즐겁게 놀이를 하게 되고 어른들도 그런 행위들을 잘 돌보면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 양육과 공동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도네시아의 양육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마을 외부에서 거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로서 같이 조언을 제공을 하고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머니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들도 있죠. 마을에서 아버지 역시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들은 요리나 아니면 잠자리 준비 아니면 집안의 청결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버지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힐라리 칸트의 책에서 아프리카에 한 인용구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용구였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곳이 있다면 그게 인도네시아의 마을들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길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인구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예, 제가 뭐 질문한 것과는 뭐 유사한 내용도 있고 약간 좀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실 지금 저기 민족 간, 지역 간의 어떤 그 양육 방식,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양육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공통의 어떤 그 부모 중심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역할 분담에 의한 그런 양육 방식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나라도 사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가면 그런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유지되는 마을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 보면 다른 그 우리나라를 와 다른 어떤 다른 나라와의 또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다른 나라와 교류가 이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의 방향 같은 것은 뭐 좀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think it's hard. 네, We still thinking and continue our research. So we 저희는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연구가 아직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build or develop to make this what is it, the tradition just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전통을 지켜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민족과 그리고 인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6개의 다른 어떤 종교 그리고 126개의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런 국가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저희 인도네시아 내의 어떤 다양성 교육 그리고 또 다민족 양육을 어떻게 더 통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고관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마지막 주제가 교육인 만큼 한국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의미 깊은 발표였습니다. 미술은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습득과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좀 질문이 길지만 그래도 또 시간 관계상 너무 길지 않게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 평가에 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미술이 창조적 활동이면서 이제 또 그런 창조성이 표현의 창조도 있지만 수용의 창조도 미술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넘어서 하는 이해를 넘는 네,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어떤 평가를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일단 학생들이 이 미술 활동에 대해서 참여 자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문화 자체라는 것이 우리가 미술 문화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떤 인지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암묵적인 지식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지식을 우리가 명제적 지식이나 명제적 지식보다는 암묵적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이해를 넘어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런 핵심 가치들을
형성했음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아직 아이들이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평가라든지 동료평가 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낀 점을 그냥 에세이식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요. 미술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돼요. 뭐 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이라든지 표현을 해서 그것에 대한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해봐라라는 그런 장면을 제시하면은 학생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니 라우마와치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인도네시아 부모 양육의 핵심 가치로 신성의 가치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간 갈등 양상이 사회 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종교가 갖는 신성의 가치를 양육의 핵심 가치로 설정할 것인지, 만약 인도네시아 내 종교 간의 갈등의 양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다민족 양육의 어떤 핵심 가치, 특히 신성함이라는 그런 가치를 어떤 종교적인 분정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저희가 뽑아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말씀 주신 방식 때문에 저희가 신성함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신성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무슬림인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다른 또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 그리고 또 힌두를 믿는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아이들을 보살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서쪽의 자바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아이들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죠. 표현하는 방식만 다릅니다. 특히 발리, 힌두를 믿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신에게 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지만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통 그리고 다양한 어떤 축하 문화, 축하 전통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기도 그리고 또 신에게 어떤 희망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공통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함이라는 가치를 이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이지, 제 마음대로 제가 자의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해석해서 핵심 가치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핵심 가치를 찾은 것이 바로 신성함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내에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종교를 둘러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모라든지 파푸아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말이죠. 그것이 지금 저희 인도네시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종교 간의 어떤 분쟁이.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역사를 지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파파 모드 판타시라우라고 하는 지역,
베지는 이것이 인도네시아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인데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중심 가치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모두 다 통합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국가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을 해야 할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말씀해 주신 거에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세 번째 세션을 맡으면서 저는 문화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말씀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하나씩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각적인 그 디자인, 공한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자인이 문화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그 토론에서 명시적인 부분과 암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또한 명시적인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갖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가 암묵적인 변화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인지적인 측면의 평가는 굉장히 좀 간단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암묵적 지식의 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태도를 형성했는가라는 또는 그런 가치를 형성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일회적일 수는 없어요. 일회적일 수는 없고 또 게다가 이게 단기간에 형성되는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제가 했던 시도와 같이 미술 교육에서 이런 문화 다양성의 이런 핵심 가치들을 기를 수 있는 수업들을 좀 연계해서 미술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음악, 뭐 체육, 뭐 국어 다양한 교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좀 약간 동시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은 아이들은 그 굉장히 가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하고 이런 문화들을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목도를 해왔고요. 네, 그렇게 지금 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이라는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행은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흐름을 탔다가 교육도 흐름을 탔다가 이게 바뀌면 또 끊기고 다시 또 흐름을 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공존이라고 하는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부분에 대한 큰 틀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도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니 라우마와티 교수님한테도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인디지너스 사이콜로지와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를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컬처 체인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유지와 변화, 인도네시아에서 끊임없이 유지와 변화에 대한 이 도전을 받게 될 텐데 계속 공동 양육을 인도네시아의 문화 다양성의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이 한번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지만 궁금합니다. 네,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Thank you, Professor. It's very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 네. agree that scope 네, 맞습니다. 그 공동 양육이라는 것이 사실 i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도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죠. Another people, yeah.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공동 양육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사회자님 나와주시고요. 네, 여기서 세션 3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